2024 제2회 그린 빅뱅 서밋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마지막 순서를 진행해 보겠는데요. V2X 미래를 이끌다 글로벌 신에너지 체제와 AI 혁명 세션에서는 에너지와 AI라는 흐름을 관통할 V2X의 미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서서 수고해 주실 김홍진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 디렉터님을 여러분께 소개 올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소개받은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 김홍진 디렉터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분과 전문위원으로도 위촉이 되어서 다양한 이제 글로벌로 우리 녹색 산업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세션도 그 오전에 있었던 리더십 다이얼로그 그리고 이제 전문가 발표 그리고 이제 미래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풍부한 상상력이 동원된 어떤 세션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체된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저희 연사분들께 30초씩만 개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스트레치 대표 김종규입니다. 저희 회사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나 전기차 같은 소규모 분산 전원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현대자동차그룹 그리고 발전사들이 저희 고객이시고요. 특히 작년 CES에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혁신상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가 했던 것이 SK 에너지와 함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오늘 이재호 부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전환을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아리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손성용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융합학과 손성용 교수입니다. 주로 저는 에너지 신산업 쪽의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기차 V2G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전기차를 우리가 서비스를 할 때 어떻게 참여율을 많이 높일 건가, 이제 그것을 위해서 게이미피케이션, 우리 뭐 보면은 이렇게 러닝할 때 상대방하고 같이 게임하고 하듯이 이제 그런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V2G의 참여율을 높여서 좀 더 우리의 수요 자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V2G 연구를 같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 GG자이의 장창선 부국장입니다. 저는 GG자이에서 교통 파트를 맡고 있고요. 아마 이제 GG자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국제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국제기구로서 정부의 녹색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50개국이 저희 멤버로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도 이제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부분인데 한국인 최초로 이제 사무총장님께서 한국인이 되셨는데 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제 내년부터 저희 총장님으로 이제 임기를 시작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한국 기관들하고 많은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발표나 많은 분들 만나 뵈서 너무나 좋은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서발전에서 왔고요. 동서발전은 지금 이제 발전 회사 중에 한 군데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설비 용량이 약 14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전통 발전기가 약 13기가, 그리고 신재생 발전기가 약 1기가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동서발전은 지금 이제 VPP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향후에 이제 제주 시범사업에 들어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고 거의 개발 막바지 단계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V2G 관련해서 실증 기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과연 V2G가 저희 같은 대규모 발전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요즘 에너지 전환이나 이쪽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IT 기술 그쪽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보안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특별자치도의 신산업분사 내는 팀장 윤종식입니다.
저희 신산업 분산 에너지 팀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뿐이 없는 정직 조직입니다. 그만큼 제주도가 분산 에너지에 열의를 갖고 분산 에너지를 통해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탄소 중립의 좀 중심에 서려고 하고 있고, 저희 여러분도 아시고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CFI 2030 2012년부터 하면서 지금 재생 에너지 비율이 거의 20%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출력 제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 전력 유연성 자원, 오늘 V2G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다양한 신사업 모델을 통해서 제주도가 탄소 중립 나가는데 분산 에너지 기반의 이런 신사업 모델들을 중심으로 제주도가 어떻게 중심이 돼서 기업들이 최대한 이런 실증 단계가 아닌 진짜 사업화 모델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모델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방준호 책임입니다. 저는 EV V2X 팀이라고 해서 그 현대 기아차 안에서 V2X에 대한 상용화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앞에 오전에 저희 김동 부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제주도 내에서 55대 기준으로 V2X 실증 사업에 대한 준비를 주로 하고 있고, 그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V2X가 빨리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기술이든 제도든 그런 부분을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다른 파트너와 협력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어쨌든 V2X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afternoon, everybody. My name is David Jones. I am the country manager for a company called RWE. We are a large energy utility, and we have a long history of over 125 years of generating energy from conventional coal, lignite, also nuclear. But today we are one of the largest renewable energy producers in the world, and we're one of the largest offshore wind operators in the world. Here in Korea, we are developing offshore wind farms to provide clean,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to the country. And as a company that's always at the forefront of innovation, we have a number of areas where we're looking at new technologies and new steps. And we're obviously very aware of V2G and V2X. And I hope to maybe contribute some of the complementary factors of renewable energy and V2G and V2X today. Thank you.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RWE 코리아 지사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존스라고 합니다. 저희는 1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 유틸리티 회사입니다. 전력 발전을 최초에는 석탄, 이그나이트, 원자력을 활용하는 것부터 요즘에는 재생에너지와 해상풍력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 에너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깨끗하고 재생이 가능한 해상 풍력 개발에 힘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혁신의 박차를 기업이기 때문에 V2G, V2X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저희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 업계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어떻게 이 신기술과 단계와 절차들이 도입할 수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여담이지만 제가 사실 지금은 대통령실이 된 그 국방부에서 그 통역장교 생활을 했는데, 저희 클라우디아 통역사님께도 오늘 활약해 주시기 때문에 먼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그 오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위원장님, 김상엽 위원장님께서 제주도의 제1 민생 어젠다가 V2G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맞게 저희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실시간으로 제주도에서 이 민생 토론회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1시간 전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화질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지만 함께 시청해 보겠습니다. 제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을 감안해서
분산 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 최고인 제주도는 분산 에너지 정책을 시행할 최적지입니다.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제주도 내에서의 전력 거래가 보다 수월해지고 새로운 사업 서비스를 위한 규제 특례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재생에너지 저장 판매 등 혁신적인 에너지 신산업들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수소와 같은 청정에너지의 혁신도 함께 뒷받침하겠습니다. LNG로 수소를 만들면 탄소가 배출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은 그 대통령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항상 한 10년 정도 이상 고민해왔던 어떤 그런 문제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잘 알고 계실 거고, 어떤 그런 스피릿을 살려서 가장 처음으로 저희 김승현 처장님께 재생에너지 및 VPP 연계, EV 충방전 유연성 자원에 대한 기술 개발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고, 특히 이제 동서발전이 국내 최초로 전력 중개 사업을 시작한 발전 공기업임을 감안해서 말씀을 좀 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좀 질문의 요지를 보면 이제 그 두 개의 섹터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만 말씀드리기에는 이 자리가 너무 비중이 크고요. 그래서 발전사가 과연 V2G에 왜 관심을 갖는지, 그리고 그 발전사한테 V2G가 의미하는 시사하는 그 활용성, 그 부분까지 같이 말씀드리는 게 아마 적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대규모 발전 회사입니다. 14기가와트 용량을 가지고 있고,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전통 발전기, 석탄이나 가스버컵이 약 13기가, 그리고 신재생의 1기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향후에 이제 전력 시장이 분명히 이제 제주도 시범 사업을 거쳐서 육지로 건너올 때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 가서 대비할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 준비를 할 거냐라고 고민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체적으로 VPP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그게 막바지 단계이고요. 그래서 지금 성능 시험도 다 끝나 있고 11월 달에 제주도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는 이제 향후에 제주도 시범 사업을 거쳐서 문제점이 개선된 다음에 육지로 넘어왔을 때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14기가와트, 그때는 더 물량이 늘어나겠죠, 용량이. 그 자원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VPP밖에 없다.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자원들을 가상으로 묶어서 하나의 자원처럼 활용하는 건데, 그 자원을 통제하려면은 가장 적합한 방법이 VPP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가 이제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14기가와트, 13기가와트 정도의 전통 발전기들은 석탄이나 가스복합인데 얘들 움직이기가 너무 단위가 너무 커요. 그리고 신규로 개발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들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보면은 그 가능성 문제나 너무 무거운 자원들 어떻게 하면은 좀 슬림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될 수밖에 없고, 저희는 그 해결책이 유연성 자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해결책이 ESS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ESS가 아시다시피 메가와트당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설치하는데. 참고로 이제 캘리포니아는 20년에 아마 그 IOU 민영사업자들한테 ESS를 강제적으로 일정 비율 할당을 했어요. 그때는 약 500메가 정도였는데 지금은 8기가로 늘어났습니다. 16배. 그 이유는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약 60% 넘어섰지요. 저희 나라도 역시나 그 기회를 따라가는데, 그러면 88기가로 확보하는데 투자하는 비용이 얼추 계산해봐도 12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12조 원을 투자를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그럼 유연성 자원을 확보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 주차장이나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그 전기차를 활용해서 그 자원을 대체할 거냐? 답은 간단하지요. 그 지금 남는 전기차를 활용해서 그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면은 저희와 같은 대규모 발전사들한테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주어진다. 이제 그 큰 메리트라는 게 이제 지금 전력 시장 설계하고 변경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 시범 사업은
그 예비력 제도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시간 시장 도입하고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도 늘릴 수 있고 또한 페널티 발전량 예측에 따라 실패에 따른 페널티도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유연성 자원이 꼭 필요합니다. 남는 전기 누가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예측을 실패했을 때 누군가 방전해주는 설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발전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ESS도 중요하지만은 더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V2G라. 사실 저도 지금 차가 1년 보험료가 약 3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마일리지가 워낙 적다 보니까 약 15에서 20만 원 정도 환급을 받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제공된다라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저희와 같은 대규모의 발전 자원을 가진 회사한테는 그 유연성 자원으로서의 메리트가 정말 크다. 그리고 전력 중개 사업도 제가 처음으로 했는데 저 역시도 전력 중개 사업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자원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범퍼 장치로서의 그 V2G가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꽤 크지요. 특히나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분산법이 활성화 이제 될 건데 지금 시행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 같은 발전 회사가 분산에너지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런 비클 투 그리드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나중에 좀 더 나가서는 전력 전체 망에 대한 그런 개통 안정도 기여할 수도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부가적인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V2G가 그런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어서 이 사업에 실증 기관으로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예, 저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V2G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앞으로 이제 동서발전의 주력 사업 즉 필요에 의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어떤 다양한 현실적인 고려를 하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논리를 조금 이어가기 위해 저희 손성영 교수님께 이렇게 된다면 V2G 수많은 V2G가 이제 시장에 이제 침투를 하게 되고 좋은 의미의 이제 침투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안정성 문제, 신뢰성 문제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V2G가 기술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큰 잠재력을 가진 것이고 미래에 가면은 좋은 인프라와 만나가지고 우리의 좋은 자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이런 V2G 서비스가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총량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자원을 활용하자라는 원론적인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는데 실제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 관점에서는 과연 내가 안정적으로 이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기차를 보면은 이 개인 소유의 차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들은 경제성에 대한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든지 다른 보상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또한 이 불규칙적인 사용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사업자가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을 예측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전기차의 불확실성을 또 예측을 해야 되고 그 두 개의 사이에서 접점을 만들고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또 공급되어 나갈 때 모든 서비스들이 그렇지만은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면 우리가 큰 인센티브도 주고 프로모션도 하고 광고도 많이 하고요. 독려를 하기 때문에 참여율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근데 시간이 감에 따라 가지고 과연 이런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특히 이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 우리 수요 반응 같은 데서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은 초기에는 굉장히 20%씩 전략을 합니다. 절감을 하고 AMI를 달아가지고 이 수요 반응 신호를 보냈더니 뭐 10% 20% 전략하더라라는 좋은 레포트들이 있지만은 실제 한꺼풀 더 까서 보면은 1년이나 2년이 지나고 봤더니 결국은 이게 스프링백이 돼가지고 한 5% 정도 절감이 잘 안 되더라라는 그런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전기차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을 자동화하고
완전히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잘 운영이 되는 모델이 되게 될 텐데요. 아까 우리 수요 반응 모델에서도 잘 보셨지만은 1년 360 운영을 한다라는 것은 배터리의 수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럼 1년에 20일 정도 운영을 했을 때 배터리 면에서는 괜찮고 소비자의 참여를 끌어내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또 뭐냐? 이 20일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또 같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해보면은 초기에는 굉장히 좋은 셋을 찾아내고 그 셋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보면은 점점 나쁜 자원을 모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볼륨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말하고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아마 일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해야 될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법인 소유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차량 운행 패턴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경우에 굉장히 유용한 자원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의 누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동차 서비스 중에 보면 스쿨버스를 갖다가 전기버스로 이렇게 바꿔주면서 아침에 학생들 등하교하는 시간 외의 시간에 주차해 있는 시간 동안 이 자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V2G 서비스를 하는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적 혹은 이제 기발한 좀 아이디어에 기반을 해가지고 자원들을 발굴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자원들을 계속 찾아 나가게 될 텐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많은 법인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용도가 있는 겁니다. 배달을 하든 영업을 다니든 자기 운행이 있는데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V2G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뱀스라든지 팸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해보면은 가장 부딪히는 저항 중에 하나가 그냥 에너지 비용 조금 아끼느니 좀 더 시원하게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이런 경영자들의 판단을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거냐,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의 고민 사항이 될 거고요. 또 하나의 좋은 모델은 오늘 아까 유스 케이스에서도 보셨지만은 카쉐어링 같은 뭐 렌트카가 됐든 쉐어카가 됐든 이제 이런 모델들을 이용하는 게 될 겁니다. 이런 자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운행 스케줄을 갖다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운행 스케줄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내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V2G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인차하고 비슷한 컨플릭이 생기게 되는데, 결국은 자기의 코어 서비스인 이 차량 운영 서비스를 희생하면서까지 V2G를 할 것이냐, 결국 우리가 이 차량의 예약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가를 운영한 고가로 서비스를 팔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러한 시점에 자동차를 뽑아가지고 V2G를 위해서 사용을 할 때 그만큼의 콤 보상을 받아내면서 자기 본질적인 사업을 훼손하면서까지 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자원 확보 관점에서 V2G 서비스의 안정성하고 신뢰도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제 실제 운영을 이렇게 확대해서 하다 보면은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통신의 문제라든지 충전 인프라의 고장 문제라든지 혹은 그리드의 고장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고 포캐스팅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경험이 있고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예측하고 대응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전기차를 디플로이 하면서 V2G 자원이 확대되는 관점에서 생길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풀어보자. 대규모의 시뮬레이션 구조 속에서 V2G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디제스트 시나리오들 혹은 여러 가지 고장들, 이런 상황들을 상정 시나리오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 시나리오 속에서 사업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리스크의 해칭을 위해서, 그렇다면 전기차 서비스를 내가 공급할게 할 수 없게 됐을 때는 어떠한 보완책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런 것들의 자본적인 리스크의 회피를 위해서는 어떠한 보험 체계가 필요할 것이고 어떠한 제도가 개발되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설계해 나가는 일들을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문제에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아마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직 저희가 안 가본 길, 안 가본 미래, 저희 미래 속에는 이제 뭐 리스크 이런 것들이 다 잠재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고민해야 될 많은 어떤 요소들을 자세히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한번 how to V2X를 이제 실현할지 이런 리스크들을 줄여가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꼭 V2G가 아니더라도 어떤 다양한 포트폴리오 요소들을 갖고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어떤 데이터도 뽑아내고 했던 그런 경험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데이비드 우리 한국 지부장님께 그 한국과 이제 독일의 뭐 여러 가지 협력 사항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오프쇼어 윈드라는 부분에 조금 특화해서 이제 하고 계시지만 이 그 하고자 하시는 사업이 또 V2X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그 리스크 해칭을 해주는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thank you very much. It's a good question. Both, well, I think renewable energy obviously is, well, energy itself is dependent on the fuel source, and the fuel source for particularly offshore wind is variable, depending on the speed of the wind, depends on how much energy is generated, and I think there's a number of opportunities where perhaps there's a client or an off-taker, a direct consumer from a renewable asset that requires a steady base load of electricity at all time. And I think that there are many opportunities, particularly with V2G, to explore how that gap in variability can be filled by electric vehicles on the grid. We already heard some very good points here from the other members about the commercial attractiveness of that, and that is very important. And I think that from our experience in doing other hybrid models of offshore wind and perhaps battery and hydrogen and other areas, the hybridization leads to more commercial complications. However, I think that as these technologies scale, both offshore wind and V2G, I think there's going to be many opportunities to be able to explore that, particularly for EVs, because I think that there is a greater consciousness coming about that if I am purchasing an electric vehicle, which I feel is good for the environment and is good for our climate, how do I feel about where that energy comes from? And I think we'll start to see more demand come for EVs as well from renewable energy.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모든 에너지 그리고 재생 에너지도 에너지 자체가 오는 그 근원을 따져보면 연료 의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도 바람의 속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발전량이 확보되는 그 용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V2G와의 협력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사나 오프테이커나 아니면 컨슈머 입장에서 베이스로드를 커버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로드 외에도 여러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갭을 V2G, 특히 그리드 개통에 연결된 EV를 통해서 이를 충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서 다른 참가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 모델이 동원이 되었을 때 얼만큼 상업적으로 그리고 재무적으로 매력도가 있는가를 평가하는 노력도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저희 RWE가 운영하는 모델들 보더라도 해상 풍력도 쓰고 있고 배터리 보관이라든지 수소 쪽, 즉 상업적인 해결을 위해서 여러 에너지 믹스를 복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목할 만한 트렌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V2G도 그렇고 해상 풍력도 그렇고 기술의 스케일이나 단위가 크기 때문에 분명히 협업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EV를 사용을 하시면서 EV를 그러면 돌리는 데 있어서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후에 어떤 영향을 주고 내 EV를 운영하는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가라는 의식이 점점 더 제고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수요 반응이나 EV의 잉여 에너지를 사용하는 차원에서도 많은 참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지부장님과 통역사님께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럼 짧게 팔로우 퀘스천 하나만. 제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RWE 이노베이션 센터 파워 투 X라는 어떤 이제 연구 및 실증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V2GX 관련된 어떤 연구도 지금 현재 다루고 계신 건지 일단 짧게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V2X is primarily what we've been looking at, and this is heavily on the energy trading side. So we, again, as a large energy producer, we actually have the largest energy trading floor in the whole of Europe in our headquarters, and how we look at the opportunities to make the V2X energy tradable. And how we can work with the emerging technologies to help commercialize that. I think that's where a lot of our innovation lies. So we are a very unique company where we do everything along the full value chain, from developing, constructing, operating, energy trading and commercialization. So I think that is really the key, and again, lending to some of the discussion that was had before, where we were talking from, well, my colleagues here on the panel were talking about the commercialization and the important elements that you need to think about. This is where a lot of the research is going into, because we feel the technology is there. We feel that the momentum is growing, and that the technology leaps are not insurmountable. The technology leaps are achievable. Really, it's the commercialization of this as a product that's going to be most important.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RW의 혁신센터에서도 V2X를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심도 있게 보는 부분은 에너지 거래라는 부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계 최대의 발전사다 보니까 저희 유럽에 있는 본사 자체가 아주 거대한 에너지 트레이딩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기회는 과연 V2X를 어디까지 가능하게 할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신규 기술들을 도입해서 어떻게 이걸 실제적으로 상업화하는 데 혁신의 연료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회사가 가진 고유함은 바로 다른 회사랑은 다르게 전체 밸류 체인을 다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직접 전력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에너지 트레이딩까지, 그리고 상업화 커머셜 기회까지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패널 분의 디스커션과 더 공감을 하면서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와 관련된 기술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앞으로도 성장하고 충분히 실용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는 단계인데, 이걸 어떻게 실제로 상업 모델에 맞게끔 하나의 매력적인 제품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업화에 대한 고민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 측면, 실증 측면에서 꾸준히 이제 해온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자 어떤 그 거대 자산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그럼 관련해서 이제 그 저희 현대 자동차의 방준호 책임 매니저님께 지금 현대 자동차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많은 전기차, 그리고 앞으로 판매하시게 될 수많은 이제 V2G 혹은 V2X 차량들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V2X 특화 사업 모델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어떤 유형으로 이제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거창하게 사업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V2G가 상용화를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난관이 있겠죠. 난관이 있다 보면 그 사업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어디가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취합하고 분석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통 V2G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전기차를 하나의 거대한 배터리처럼 집합체처럼 운영하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누가 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우선은 저희는 차량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이다 보니 1차원적으로 판매되는 EV 차량에 대한 관리, 배터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통합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는 분명한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배터리에 대한 효율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배터리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는지, 이 사람의 운전 패턴이 어떤지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이 V2G를 적용할 수 있을지의 중요한 데이터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년에 그 하고자 하는 시범 사업 같은 경우도 일반 모직을 어떤 특정 군을 제한적으로 묻지 않고요. 직업군도 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직업군을 모아놓고 이 다양한 직업군이 차를 몰면서 어떤 뭐 주차를 어떻게 하든 차량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패턴에 따라 V2G에 적합한 군이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형성이 되는 군을 대상으로 우리가 V2G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안내할지가 가장 중요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포럼이라든가 이 V2G와 관련된 내용이 계속적으로 얘기는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량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 정량적 데이터 기반으로 뭐 산업부든 한전이든 전력거래소와 얘기하면서 요금제도 만들고 제도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한전이나 전력거래소나 산업부도 그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 이렇게 어떤 요금제를 만들어야지에 대한 분명한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우선 충전기라든가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실증 사업을 통해서 1차적인 데이터 취합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내용을 한전과 전력거래소와 워킹그룹을 통해서 분석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요금제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제도화를 갖다 확립시킬 건지에 대한 내용이 1차적인 목표고요. 그걸 저희는 25년도에 시작해서 한 26년도 말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고 그 윤곽이 보이는 상황에서 저희 자동차 쪽에 그 V2G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짧게 그럼 바로 팔로우업을 드리자면 테슬라가 한 일주일 전인가 무슨 로보 택시 그것도 이제 자율주행 즉 어떤 수많은 이동 경로 분석에 이제 의한 어떤 산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제가 테슬라를 막 좋아하거나 그렇진 않고 그냥 뉴트럴한 관점에서 그 오전에 이제 BCG 최인진 대표님께서 이 로컬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현대 자동차는 이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과 조금 인접한 어떤 동남아에는 어떤 그런 해외 자동차 업체들보다는 비교 우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싸운 업적 역량이 저는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가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경험 등이 있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는 국내 쪽에 적용함으로써 이것 등이 레슨 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비슷한 환경을 찾아가면서 이제 저희가 사업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미국 같은 유럽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그것도 저희도 뭐 미국 시장에서도 차를 판매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간이 꽤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테슬라처럼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뭐 말씀하셨던 대로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짓궂은 질문에서 죄송하지만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사업화 이제 측면 투두의 좀 마지막 부분인데 그 방금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논의들 중에 특히 이제 어떤 이 대규모 자원을 어떻게 한 곳에서 컨트롤하고 근데 이제 이걸 뭐 재래식인 어떤 뭐 아날로그나 이렇게 수첩에서 기록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어떤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어떤 논의들이 오늘 크게 그리고 깊게 진행된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 플랫폼 개발의 고도화를 조금 이제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게 저희 한번 김종규 대표님께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네. 제가 뭐 플랫폼은 이래야 한다라고 사실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 산업은 뭐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 상당한 사일로에 갇혀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쓰는 용어가 있고 언어가 있는데 사실 이것을 일반 소비자 그리고 다양한 IT 개발자, 서비스 개발자들에게 번역을 해줄 수 있는 체계, 그것이 지금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55개 정도의 전기차를 가지고 실증한 것들, 한 100개 정도의 전기차를 가지고 실증한 것들을 잘 공유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소프트베리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의 전기차 사용자가 가입하고 매월 최소 한 번은 들어오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계시고, 소카는 2만 대의 전기차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LG U+와 카카오가 함께 만드신 볼트온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랑 LG U+라는 굉장히 큰 유저 베이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얘기한 다양한 전력 산업의 구조, 이런 것들을 과연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많은 사용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예를 들면 내일 아침에 당신이 자주 가는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꼽으면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라던가, 아니면은 현대자동차 혹은 카카오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이동 경로상에 어떠한 일을 하면 전기차 충전을 공짜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엔드 유저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메시지가 발산이 되어야 하고, 저는 이것이 아까 42닷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말씀하신 고객 경험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를 동원하는 것이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V2G 서비스에 참여하려는 목적만 가지고 평소에는 한 번도 켜보지 않을 것이지만 그 어플리케이션을 구글 스토어에서 찾아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해라 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도 상당한 비용을 저한테 줘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저의 행동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전달받는다고 하면 저는 커피 한 잔이라 하더라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비용을 늘려가면서 어떻게 전기차 사용자들의 행동을 유도할 것인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오디언스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때 우리는 에너지 산업의 사일로를 깨고 나가서 그동안 에너지 산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비즈니스가 본인들의 비즈니스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와 더불어 기존의 플랫폼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에너지 산업계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즉 이미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어떤 익시스팅한 자산들을 활용해서 이 스레시홀드의 어떤 수준을 대폭 낮추고, 그럼으로써 V2X 생태계를 새롭게 그려보자 라는 이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국제협력분과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항상 국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 녹색 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해서 또 돈을 많이 벌어야죠. 돈을 많이 벌어야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았던 여러 혜택들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되게 좋은 선순환 구조가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다시 오후에 한번 리캡을 하기 위해 저희 그 장창선 지지자의 부국장님께 어떤 이 글로벌 동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모두한테 공동되게 이제 리사운딩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3시 50분이고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요. 사실 발표를 다 먼저 듣고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 너무나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요. 앞으로 GG자이가 이 교통 분야에서 특히 이제 에너지하고 연결돼서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좀 말씀을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2050년까지 결국에는 탄소 중립을 다들 달성을 해야죠. 이제 130개국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상이. 이거는 단순히 그냥 탄소를 감축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자료를 봤을 때 90%의 GDP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말은 모든 산업이 결국에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인구의 85%는 이런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산업도 변하게 되죠.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나온 것들이 전기차 전환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은 전기차를 어떻게 갈 것이냐 다 정책들을 하고 타겟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어떤 나라는 그 내연기관이죠. 내연기관을 몇 년도까지 우리가 금지하겠다. 그다음에 뭐 버스 위주로 먼저 가겠다. 전기버스 전기차를 언제까지 몇 %까지 가겠다. 이런 모든 제가 봤을 때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메가 트렌드에서 GG자의 멤버국들 50개국들의 전기화 전환을 위해서는 GGI가 세 개의 전략적 방법론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어프로치, 두 번째는 그린 모빌리티 어프로치, 마지막에는 이제 그린 이노베이션 어프로치라는 세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어프로치 같은 것은 그린 모빌리티, 이모빌리티와 현재 이제 지금 이고 있는 교통 인프라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전기 버스를 도입을 할 때 버스 전용 차선에다 도입하는 것을 합니다. 또는 ITS 시스템에다가 충전 인프라하고 전기차를 컨트롤하는 것들을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하고 하이 어프로치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기관들,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로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국가죠. 에티오피아에서는 BRT B2 구간에 있을 때 프랑스 개발청하고 GG자하고 BRT 공사할 때 전기버스를 가는 거. 이제 이걸 해서 확대를 하는 차원에서 올해 시작을 했는데요. 코리아 엑심뱅크 수출입은행하고 BRT 3구간하고 4구간에 이런 전기화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리랑카는 ITS와 전기차를 연결하는 것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린 모빌리티 어프로치입니다. 전기차가 상당히 좋고 환경에도 좋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있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곳에서 하게 되면 그 임팩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조르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페트라 지역, 그 다음에 그 캄보디아에는 시엠립,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발리, 이런 식으로 해서 특징 있는 국가, 지역을 저희가 잡아서 글로벌 펀드를 같이 일으켜서 이 안에다가 파일럿 사업들을 하거나 또한 제도적인 것들을 바꿔서 그 나라의 이제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 교통 시스템이 설립되게 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저희 환경부하고 한 130억의 ODA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로드맵을 세워줍니다. 전기차가 어떻게 도입을 해야 하냐, 그다음에 타겟을 세워주고 액션 플랜을 세워주고 이제 내년에는 10대를 전기버스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10대에 돼 있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GCF라는 글로벌 펀드를 가지고 이제 스케일업하는 그런 순서대로 저희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민간이 많은 참여하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린 이노베이션 어프로치라는 것은 민간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한 예로 네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전기버스나 뭐 전기차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당히 앞서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과 거의 비슷하게 앞서가고 있는데요. 이제 금융시장도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금융시장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구간들, 미니버스 같은 것들, 이런 미니버스는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풍족하지 않는 오퍼레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서브시디하고 개런티 스킴을 저희가 파이낸셜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민간 시중 은행이 그런 푸어한 오퍼레이터들한테 금융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펀드인 마프라고 해서요. 그 미티게이션 액션 패실리티라는 글로벌 펀드를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밀리언이 서브시디로 나가고 있고요. 커머셜 뱅크에서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그 컨디션보다 상당히 좋은 컨디션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에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구현될 수 있게 세 가지 집중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폴리시 서포트입니다. 아까 저희 이제 교수님하고 또 이제 차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정부에서 명확한 방향성 제시, 또 아까 이제 뭐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접근할 수 있는 금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체계가 잡혀야 하는데요. 그런 이제 정책적인 지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난리지 쉐어링, 캐퍼시티 빌딩을 좀 올리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 정책 결정권자 또는 오퍼레이터, 민간 사업자들, 혹은 저희가 대학교를 가서 렉처를 또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은 저기 캄보디아에 있는 기술 전문 대학 가서 저희가 이제 전기차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기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가장 지지자가 초점을 두는 건 테크니컬 서포트입니다. 테크니컬 서포트는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기술군에 대해서 직접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지지자에는 인터거버먼트 오거니제이션이라서 정부에게 중립적인 그런 보고서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테크니컬 어세스먼트 보고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금융을 일으켜서 마지막으로는 임플멘테이션 할 수 있게끔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에는 한 20개국, 올해는 13개 국가를 제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고요. 20개국 정도에서 이런 그린 모빌리티, 주로 이제 전기차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30년도에는 50개국, 이제 뭐 저희가 멤버국들이 더 늘어날 텐데요. 그런 모든 멤버국들에게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 저희 난리지 쉐어링 저희 레포트나 이런 것들도 저희 방문해 주십시오. 많은 이제 뭐 정책적인 보고서나 기술적인 보고서들을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제 지지자의 트랜스포트, 제가 담당하는 트랜스포트 파트에서는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그래서 뭐 그린 모빌리티,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좀 자랑을 하려고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하신 이 V2X, V2G, 이게 우리가 또 하나의 가야 할 방향이구나.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한국 지금의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과 또 저만의 또 저희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들, 또 한국 정부 또는 이제 글로벌 펀드를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제 다다랐는데요. 사실 제가 각 연사분께 이제 질문을 한 9개, 3x3로 이제 다 준비했는데, 제가 아쉽게도 다 여쭤보진 못할 것 같고요. 제 오늘 대화가 컨버세이션이 제주도에서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이 지금은 이제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 V2G, 특히 이제 VPP 분산형 전환 관련해서 또 어떤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이제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윤종식 팀장님께 이미 EV 가상 ESS 자원이 약 428메가와트 규모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지금의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정책적 방향에 의해서 이제 공유해 주시면 큰 의미로 저희한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제주의 전력 개통을 좀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면적도 1%, 인구도 1%대, 전력 소비도 1%대, 다 1%대면서 또 제주도만이 섬지역이기 때문에 독립 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예전에 2022년에 뭐 스마트 그리드, 뭐 별의별
실증 사업은 제주도에서 안 한 게 없을 정도로 수많은 실증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다만 아쉬웠던 게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화된 사업이 이렇게 거의 드물 정도로 저희 이제 제주도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 그 V2G 오늘 주제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CFI 2030이라는 거를 지금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2030년 돼서 탄소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해서 굉장히 좀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좀 무모하게 도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설비 비율로는 우리 제주도에 발전소가 3개 있는데 좀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기력 발전이 한 960메가 정도 되고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만 봤을 때는 1기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비율이 지금 저희가 그 신재생 에너지로 봤을 때는 20%대를 넘고 있는데 저희가 또 문제가 이제 출력 제한 문제도 있지만 그 20%대를 지금 한 3, 4년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같이 이제 출력 제한 이슈도 하지만 이제 전력성 유연성 자원에 대한 수많은 실증과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여러 이런 문제들을 대해서 이 분산에너지 뭐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분산에너지 특구가 되면서 저희 이제 현대하고도 V2G에 얘기하고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저희는 또 제주도 입장에서는 시장 이게 좀 저희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시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5년부터 24년까지 약 출력 제한이 풍력은 497회, 태양광이 125세였는데 이게 뭐 비공개 자료입니다만은 피해액만 188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또 CFA 2030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지금 속도로 보급을 했을 때 2034년에는 출력 제한 비율이 한 24%, 25% 했을 때 제주도 내에서만 손실액이 5천억을 넘어갑니다. 이게 저희가 그 CFI 용역하면서 풍력 종합 기본 계획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이게 추산치로 나오건데 이 추산치기 합니다만은 제주도 한쪽에서 5천억이라는 규모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1% 했을 때 5천억이었고 이게 전국으로 확산으로 갔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경제성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V2G도 하고 뭐 ESS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저희가 제일 중심에 이렇게 가장 빠르게 좀 정부의 의지나 지자체의 의지 그리고 기업들이 열정만 있으면 V2G가 제주도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고 제주도 전국이 아니라 이게 글로벌 모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비전을 갖고 있고 이렇게 좀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 도 입장에서도 아까 뭐 적극적인 저희 분산에너지 특구 중에서도 평가 중에 하나가 제일 지자체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의지의 그 부지주의에 또 중심을 두고서 최대한 뭐 제도든 예산이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좀 이해한 바로는 제주도에서는 잘할 수 있고 잘 못하면 돈을 잃고 즉 잘 안 하면 잘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로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 처음 시작한 것처럼 이제 저희 연사분들께 한 1분 정도 꼭 이 말씀은 저희 청중께 꼭 하고 싶다. 세션을 좀 잠깐 이제 플로어를 열 건데요. 그 전에 저희 동서발전 김영문 사장님께서 이 자리 늦은 오후에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제 29대 국세청장님을 또 역임하셨고 해서 간단한 또 인사말을 좀 정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서발전 사장 김영문입니다. 갑자기 인사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올라왔는데요. 사실 저는 본래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하다가 관세청장 하다가 어떻게 에너지 회사 사장을 갔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에너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신재생으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탄소 중립이라는 건 우리 시대의 화두다. 뭐 여러분들한테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오늘 좀 늦게 왔던 게 여수에서 한전이 있는 여수가 아니라 나주에서 국감을 받고 왔거든요. 국감 동안에 계속 했던 말이 뭐냐면 원전과 신재생의 싸움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국감이 진행됐거든요. 제가 원전 이거
들으면서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큰 흐름으로 봐서 지금 당장은 원전이 필요하고 뭐 어떻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원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고 원전은 반핵론자들과의 싸움인 거지 이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원전은 큰 의미를 못 가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필요 전력량이 최고치가 100기가 이번 여름에 100기가 딱 찍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2050년 정도 되면 한 300기가가 필요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3배 정도 늘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기가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원전을 지금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게 10개 정도 더 짓겠다는 거거든요. 10개면 15기가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180기가를 더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재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원전이 진짜 큰 의미가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서 저는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 앞으로 어떻게 돼 가야 돼 전력산업 자체가 어떻게 돼 가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재생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재생에너지로 가면 이 간헐성 문제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우리나라 두 번째는 우리나라 발전소는 재생에너지든 그렇고 지금 현재 기존 발전소도 그렇고 다 해변가에 있죠. 근데 전기 수요처는 수도권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옮길 거냐, 송전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여전히 한전에서 이 문제를 해결 못 해가지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의 문제인데 그 해결하는 게 하나는 가장 쉽게 말하면 ESS죠. ESS의 한 종류가 배터리고 한 종류가 수소인 거고. 근데 그 배터리 중에서 오늘 논의하는 거 들으면서 제가 많이 진짜 자동차가 진짜 의미가 있겠다. 이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게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송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송전도 낮 시간에 전기가 많이 필요할 때 그거를 서울로 옮기려고 하니까 지금 가득 차는 거지. 낮 시간 동안에 저장해 놨다가 밤 시간에 옮긴다 그러면 그게 또 많이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하여튼간에 우리가 이 앞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이 생각과 아이디어를 모아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국회에서는 그걸 못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했다는 말씀드리고 같이 노력해서 잘해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 꼭 이 말씀은 저희 이제 청중께 전달을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면은 제가 발언 기회 1분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장님 참 열정적이시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는 대규모 발전사다 보니까 이 V2G가 개발 단계에서부터 그런 난관들이 있을지는 크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드유저 입장에서 이게 V2G 기술이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끔만 된다라면 저희는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 쓰면 되겠다. 그래서 V2G가 많은 지도를 바꿀 수도 있겠다. 어찌 보면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 교수님들 그리고 국장님들 얘기 말씀 들어보니 여러 가지 난관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저희 동서발전은 이 V2G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플랫폼 포함해가지고 실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물론 제가 이제 잘 모르겠지만은 이 V2G가 잘 개발돼서 그리고 저희 같은 발전 회사 또는 민간 회사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 말씀 잘 청해 들었고요. 아까 제가 잠깐 화장실 가는 사이에 어떤 분께서 이렇게 좋은 모임을 왜 이제야 만드냐 해서 제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그 컨소시엄도 본격적으로 이제 출범하게 되고 하니 저희 현대자동차그룹, 현대건설, 우리들의 미래 그리고 탄노기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 리스트를 더 늘려 나가고요. 그리고 컨소시엄 이제 그룹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 모두 한 팀으로 해서 이 V2X 미래 저희가 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이 논의가 실제로 기술 혁신과 또 글로벌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2024 제2회 그린 빅뱅 서밋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최근 몇몇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이 전기차 포비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진 않았는지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는데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단순 운송 수단을 넘어서 이 전기차의 새로운 활용도와 가능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보다 진보된 에너지 생태계를 구현할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핵심 기술로서 이 전기차와 V2X를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동차 강국 대한민국, 전기차를 필두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녹색 성장과 또 V2X의 미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장시간 함께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